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정책보좌관과 정책수석을 지낸 자타 이재명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이재명의 브레인 이렇게 했는데 약간 네. 낯간지럽다는 느낌도 드는데 예. 브레인 맞으신 거죠? 예,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네. 제 출판 기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재명의 머리 또 이재명의 책사라고 좀 과분하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머리라는 얘기가 좀 많이 좀 회자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때 이재명 지사와 함께 그런 뭐 정책 같은 거 뭐 기획하거나 입안한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금의 대표님의 대표 브랜드 하면은 이제 기본소득이죠. 네. 예. 뭐 그런 무엇보다도, 아이디어나 단초를 그럼 의원님이 그때 내셨던 건가요? 이제 같이 다 정책적으로 이제 논의해서 이제 결정을 한 네. 거고요. 예, 이제 경기도 당시에 이제 기본소득 국제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대성황을 이뤘었거든요. 예. 의원님 이력 보니까는 대학 때 전방 입소 반대 투쟁하다 강제 징집 당하신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전방 입소, 강제 징집 이런 용어가 낯설고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 어떤 거였나요? 예, 그때 이제 전두환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안보 이념 교육을 위해서 이제 전방 입소 교육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전두환 독재, 군사 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일방적인 그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아, 대학생들을 전방에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게. 그래서 이제 원래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 이틀 동안 농성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전방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교육 실태가 이루어지고 강압적인 교육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이제 다시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해서 거기서 다시 뛰쳐나왔죠.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상당한 강한 회유와 협박이 자행이 됐었고 12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전방에서 교육을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예. 강제 징집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 뒤에 학적 변동 처리하고 강제 징집을 영장이 군대를 그냥 근데 이제 강제 징집 영장이 나왔는데 그걸 거부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제 수배 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경찰이나 이제 집요하게 저희 이제 가족과 주변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 전방일 것 같은데. 그 강제 징집 당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병. 보병이 되더라고요. 전방 부대까지 다 배치가 되고요. 대학생 때부터 파란만장하셨는데 예전에 18대 때인가요? 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비서실장할 때 보고 저는 한 10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은데 나름 우여곡절을 겪고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당시 이제 문국현 대표님은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나중에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제 반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의 그 정치적으로 보복의 1순위가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그 나중에 당선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국회 입성한 소회를 물어봤는데 문국현 대표 얘기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국현 대표님과 이제 2016년 총선이 끝나고 아무리 봐도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정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죠. 그때 이제 대선 캠프 그때 이제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은 처음에 어떻게 인연이 된 건가요? 같이 그 전대협 활동 동지들이 같이 MT를 갔었는데 어느 날 이재명 대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치인과 함께하면 참 재미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국회 입성하자마자 보고 겪고 계신 게 뭐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그리고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농성하고 시위하고 뭐 국회 안에서 하면서 국회 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까지 네. 단 한 번도 국회 법이 정한 대로 네. 그 원 구성이나 상임위 구성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협의라는 협의의 정치적 협의 관행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은 네. 그 협의나 관행이 법을 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법이 정한 법과 원칙대로 네. 예, 정한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국회의장도 이제 그러한 민의를 반영해서 네. 이번에 국회법대로 예, 조속하게 원구성을 예, 이뤄낸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한 거다. 뭐 네, 독재는 그렇죠. 말도 네.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요. 예. 이게 첫 원내대책회의인 것 같은데 그때 발언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처럼 개혁 과제들을 방기하고 놓치고 다시 수습하는 국회가 아니고 예. 단순한 정치 재활용 센터가 아닌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과 민생 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는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네. 그럼 현 단계 상황에서 제일 급한 게 뭔가요? 어느 하나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당장 그 6월 국회에서는 네. 이제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네. 복무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최혜병 예, 특검 그리고 이제 민생 회복과 관련된 민생 회복 지원금 등 민생 회복 네. 법안들을 좀 시급하게 통과시켜서 네. 예, 지금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민생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병 특검 같은 경우는 7월 19일이 순직 1주년이 1년이 되는 날이고 네. 그다음에 뭐 이종섭 장관이랑 뭐 대통령이랑 통화한 게 7월 30일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화 기록 같은 경우는 예. 1년 지나면 이게 말소가 되는데 네. 그 전에 법안을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다시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게 될 경우는 이제 7월 19일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얼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원내 부대표단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그 수사 기록을 그 공수처에 네. 통신 기록을 확보하라 예, 그 촉구하고 또 그 제출을 했습니다. 적어도 해 놨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투트랙인 거네요.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해 나가고 뭐 네, 통화 기록 같은 거 멸실되지 않도록 자료는 자료대로 그렇죠. 확보를 예. 해놓고 아직은 특검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 뭐 압수수색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뭐 가리고 이럴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 대통령이라면은 비화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개인 폰으로 그런 통화들을 그 수차례나 했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확보해서 예, 포렌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더 해보면은 경기도 있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쭉 지켜봐 왔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 그 뭐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네. 뭐 어떻게든 정적 주기가 시작이 됐었고요. 이건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네.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즉 검찰 리스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찰 리스크가 지금 네.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검찰 수사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특수부 검사들 기본 인원만 60여 명에다가 또 파견 검사,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수사 인력 그리고 수많은 뭐 400여 건이 달하는 압수수색 이렇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죄를 지었다는 물증은 단 하나도 10원짜리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이재명 죽이기 수사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기 위해서 다시금 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얼토당토하는 지금 제3자
뇌물죄를 씌우려고 하는데 참으로 저렇게까지 그 잔인무도한 정권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의 장기 집권에 발판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말고는 민주당에 사람이 없나요?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도 뭐 이제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당장에서는 가장 모든 면에서 여당의 후보들 압도하고 있는 대선 주자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상당히 양극단 평가랑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털었는데도 결정적으로 뭐 나온 거 없지 않냐, 뭐 대단하다, 꼭 대통령 되시라, 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드러나고 밝혀진 것만 해도 대통령은커녕 정치 당장 뭐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뭐 약간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있고 그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엄청난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이재명 대표가 죄를 졌다는 물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 얽어매려고 하는 것도 그 본인들의 희망 사항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먼지 한 톨도 없다는 것이 저는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각으로 먼지 털듯이 털털털 검찰들이 하고 있는 마인드인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 그 한동훈 장관 전 비대위원장 본인의 사실 본인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부터 본인의 딸에 대한 뭐 입시 비리 의혹까지 다양하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피의사실,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100분의 1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건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해진다면은 엄청난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100분의 1만 수사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9년 6개월 선고 관련해서 제3자 뇌물로 이재명 대표 기소하면은 뭐 유죄 날 거고 대통령 돼도 물러나야 되고 재선거해야 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그 본인이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를 꿈꾸면서 하는 희망 사안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다 생각하고요. 국정원 분석까지도 다 무시하고 이런 판결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면서 모든 결제 사항에서 대표님은 선거법 위반 여부나 불법 여부나 이것들이 그 사업이나 사안 보고상에서 점검이 되지 않고 보고되면은 뭐 속된 말로 경을 칩니다. 그만큼 그 본인이 워낙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그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사소한 빌미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철두철미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게 전화로 직접 대면 보고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불법적인 사항을 의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요. 근데 1심 재판부는 전화 통화 이재명 대표랑 그 쌍방울 회장이랑 전화 통화 사실 두 차례 전화 통화한 거를 사실로 인정을 해서 유죄를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그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도 모셔봤지만은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지사 선거가 끝나고 결합하신 분이라서 이재명 지사님을 되게 어려워하셨던 분이에요. 아, 근데 뭐 술자리에서 누구 전화 바꿔주고 그렇게 그런 더구나 불법적인 대북 송금 사실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진짜 뭐 하나도 꼬투리 안 잡히려고 정말 뭐 살피고 그랬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 거는 없다, 전혀 없다 그런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왜 검찰이나 여당에서는 그 보고 안 받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뇌피셜이고요. 그들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본인들의 그런 상식이고 본인들의 그런 것들이 그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다. 그들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근데 그런 주장 지금 말씀하신 거를 1심에서 주장을 했을 텐데 그리고 국정원 문건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랑 무관하다는 뭐 그런 반증 같은 게 나오고 그랬는데 왜 재판부가 그거를 증거를 채택을 안 하고 이재명 변호인 주장은 다 기각을 하고 그랬을까요? 근데 글쎄 그 재판부가 김성태 회장을 판단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성태 회장의 수많은 범죄 전과 이력을 모르는 건지 모른 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시하고 그분을 가장 건실한 중견 기업인으로 묘사하면서 오히려 그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제 그 감정적으로 그렇게 씹었는데 아마 그것들은 이제 항소심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미래 신도시,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쑥 들어갔네요 지금. 예, 그렇죠. 본인이 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부할까요? 본인 입으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특검하자 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장동 그 부실 대출에 그 당시 주인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건 뭐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이랑 대법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지사 주변 사람들 죽음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국힘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언론이 일제히 화살을 겨누고 있다고 여당과 보수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예, 그것도 자들이 쓰는 뇌피셜이고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저는 그 작년에 돌아가신 전영수 비서실장님, 이분들은 참 평생을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헌신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사실은 공무원 연금밖에 본인의 이제 연금이 이제 주요한 이제 수입 수단인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압박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왜 죽겠습니까?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그런 본인이 그래도 그냥 그래서 가족이라도 살 수 있게 한다는 그 참 마음으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그런 사실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바로 검찰들의 무리한 수사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사실상 압박을 해놓고 덤터기를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덮여 씌우는 거죠.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래서 인면수심이다. 정말로 어떻게까지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정말 이 특수 검찰, 뭐 정치 검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수사와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그걸 또 덮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면수심의 검찰이다. 이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겸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총선은 이제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 무너져 내려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소명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제가 초심 잊지 않고 그 여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계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